안녕하세요.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2회 마지막 해설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긴장하고 또 초조하고 불안해할 겁니다. 특히 이 시험장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특히 중요한 점 제가 두 가지만 도움이 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지를 받아보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두려움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이 어렵다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어렵습니다. 어, 작년 2차에서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그래서 필기 컷이 형사법은 60점만 맞아도 이게 커트라인 그 선에서 이렇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험이 어려우면 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도 어렵고 나도 어렵다 하고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받고 나서 4개 지문을 다 알고 맞히는 수험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내가 평소 공부했던 거, 그 한 지문을 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에서도 내가 공부한 거 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물론 박스에서는 내가 공부를 했지만 뭐 한두 개가 좀 애매한 것이 있다. 그러면 틀릴 여지가 있지요. 그러나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절대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시간 배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없다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지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적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전략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형사법이 제일 자신 있다. 그러면 뭐 10시부터서 10시 30분까지 이렇게 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다. 그러면 10시 30분부터서 10시 45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찰학이다. 그럼 11시 45분부터서 한 30분 정도 해서 11시 15분 정도. 그래도 25분이 여러분들 남을 겁니다. 그래서 답안지 이기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지 이기 시간이 10분이다. 그래도 이제 15분이 남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과목만 시간을 많이 썼다.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불안해지고 뒤에 가면서 이제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안배 배분을 잘 설정해서 시간 물론 부족할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제 찍는 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배분을 잘 하셔가지고 그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우리 그 마지막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2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사기와 공갈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자, 기억번입니다. 용도를 속였습니다. 만약에 사실대로 용도를 이야기했다면 돈 안 꽂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인 거죠. 다만 여기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했대요. 그래도 사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한 개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그럼 딱 나와야 됩니다. 행위는 하나, 그러면 상경 그렇습니다. 행위가 따로따로
그러면 실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죄의 경우에는요, 상상적 경합도 있고요, 실체적 경합도 있고요, 또 포괄일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사기죄도 상경, 실경, 포괄일죄다. 그런데 여기는 행위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수 피해자로부터 그건 상경인 거죠. 행위는 하나인데 죄는 여러 개. 상경? 예, 틀렸네요. 여기가 디귿이에요. 자, 피해자를 기망해가지고 교부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부를 받았더만 나도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친 것이 1,000만 원인데 나도 거기에 500만 원 정도의 그런 대가를 지급했다. 그 대가 빼면 안 됩니다. 애초부터 기망해서 상대방으로부터서 교부받은 1,000만 원 전부가 사기금의 편취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줬다고 해서 내가 준 거 공제하면 아니 되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애초부터 기망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전부가 편취, 전부가 편취. 니을입니다. 그 니을은 너무 쉽 거예요. 예. 그래서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해 가지고 현금 자동 지급해서 여러 번 인출했다. 그럼 이거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사건이다라는 거죠.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둘이 재수생끼리 여행을 갔다 그랬죠. 돈이 떨어집니다. 한 녀석이 다른 녀석한테 야, 너 현금 카드 있지? 줘봐. 왜 내 거 쓰는데? 주라니까. 안 준다고 하니까 너는 부산 가면 내 친구들이 조폭이 많은데 나는 가루 만들어 볼 거야. 협박했더니 주더래. 일단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승낙은 받았잖아요. 그래 그 써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갈지의 포괄일죄다. 공갈지의 포괄일죄다. 그럼 절도죄는 돼안돼? 안 돼. 예,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럼 인출해서 써라 이렇게 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공갈죄 포괄일죄다. 그래서 카드 받은 부분하고 현금 인출 부분은 포괄일죄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절도죄가 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공갈죄 포괄일죄예요. 가로 만들어버리겠다 사건. 미음번이에요. 다른 공범자가 착수를 했어요. 이미 착수가 됐는데 다른 애가 끼어들어간 거 이걸 승계적 공동정범 그래요. 공동정범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범자가 착수한 애에 다른 자가 그걸 인식하면서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갈을 했다면 공갈죄의 공동정범이다. 이걸 우리가 승계적 공동정범 그래요. 네. 그래서 의사의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착수 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착수 전에 했던 공모 공동정범이 있고요. 착수와 동시에 의사연락했던 그래서 우연적 공동정범도 있고 이것처럼 일방이 착수했는데 타방이 인식하면서 그 도중에 들어간 승계적 공동정범도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승계적 공동정범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가담 이유만 처벌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후행자의 처벌범위 소극설 가담 이유만 됐죠? 됩니다. 공동정범은 일단 성립합니다. 행령죄예요. 그 행령죄가 성립하는 거 골라봐라. 그러면 이거 기억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그 연초 제조창 기사복합이에요. 그 격리 담당 직원이 요청을 해요. 격리 담당 여직원이니까 무섭잖아요. 그 돈을 찾아오려면. 그러니까 기사복합한테 값이 저 좀 은행에 따라가 주세요. 그래서 이 기사번은 말이죠. 그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찾아서 그 소지를 한 거죠. 그러면 이 기사복 갑은 말이죠. 기사복 갑은 운반을 위해서 잠시 소지할 뿐이에요. 보관자가 아니에요. 보관자는 격리직원이죠. 그래서
운반을 위한 서진데 결국 도착해 가지고 다른 품뭉치하고 바꿨다. 그러면 절도죄다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만약 격리 담당 직원이 그 돈을 갖다가 섭의했다면 횡령죄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따라간 기사번은 단지 운반을 위해서 잠시 소지했을 뿐이고 거기서 돈을 50만 원을 10만 원을 다른 돈 뭉치하고 바꿔치겠다면 이건 절도다. 절도. 네. 따라간 그 기사보 절도. 사환횡령죄입니다. 사환횡령죄. 화물 자동차 운전수 횡령죄다라는 거죠. 직계짐꾼 횡령죄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독립적인 보관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먹으면 횡령죄다. 사환, 화물자동차 운전수, 직계짐꾼 횡령죄. 그 가스대금 사건이 있죠. 그것도 횡령죄 그래요. 주인이 애출하면서 야 근거에 있는 가스대금 20만 원 가스대금 그래서 가스 요금 징수원이 받으러 오면 줘라 했는데 그것도 갖고 가고 오토바이를 또 갖고 왔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도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그 판례 알 거예요. 수표 환전에 오라겠는데 그 수표하고 오토바이 가져간 것도 횡령죄. 이제 나오면 딱 찍어야 돼요. 산지기는 절도죄, PC방 절도죄, 당구장 절도죄. 그 다음에 버스 승객 있죠. 점유이탈물 횡령죄.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뒤에서 나오는 손님이 놓고 간 다른 손님 거 물건을 갖고 내렸다. 점유이탈 횡령죄.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이를테면 의자나 거기 있죠. 위에다 올려놓은 거, 선반에 올려놓은 거 물건을 다른 손님이 가져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정리하면 돼요. 자, 채권양도 횡령죄가 안 된다 해갖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그 판례입니다. 네, 채권양도에 이제는 횡령죄 안 돼 이미 했던 그 판례입니다. 배임죄도 어려운데요. 동산의 양도담보 배임죄 안 됩니다. 주식의 양도담보도 똑같다.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배임죄가 되는 게 뭐 있느냐 그러면 이야기에서 부동산 이중매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이중양도 이 세 개만 채무자 입장에서 배임죄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동산의 양도담보 주식의 양도담보 다 배임죄 안 된다. 자동차의 이중매매 동산의 이중매매도 다 안 된다. 이거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됐죠? 자동차고 양도담보도 안 되고요. 예.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한테 사무처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주 거 예금을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했다 하더라도 그 예금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가 안 돼요. 왜?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기관의 사무처리자지 예금주 사무처리자 아니다 해서 예금주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대물 변제야 배임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주식대금 가장납입 이거 딱 나와야 돼요. 주금 가장납입죄. 그래서 회사 설립이나 증자 업무를 담당한 자하고 이자 있죠. 주금 납입했다가 이제 이를테면 빼줘버린 거 있잖아요. 주금 가장납입. 그러면 주식회사 가장납입해가지고 등기만 하고 뺐을 때 그때 무슨 죄냐? 그러면 상법상 가장납입죄, 상법상 가장납입죄. 그 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 및 플러스 그 다음에 동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 및 동행사죄 이렇게 되고 업무상 횡령죄 안 된다, 업무상 배임죄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이미 해드렸습니다. 안 되면 외우셔야 됩니다. 예, 작물죄입니다. 그 작물죄 1번 판례 여러분들 눈여겨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렌트를 했대요. 렌트카예요. 리스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동차도. 그런데 렌트한 차량을 팔아먹었다 그러면 횡령죄다라는 거죠. 횡령죄.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서 리스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리스 이용자들이 팔아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처분했죠. 그러면 처분한 것을 수입한 업자는 뭐냐? 작물취득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 이용자들, 임차인들이 그 자동차 빌린 사람들 팔아먹으면 횡령죄. 그러면 그 횡령된 그 자동차를 수입한 사람은 무슨 죄냐? 그러면 작물취득죄잖아요. 왜? 횡령해서 얻은 자동차 물건이니까 작물취득죄 되냐? 예,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수를 받고 심부름만 하려고 건네받았다. 취득 아니에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갖다가 그 점유 이전을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 알겠죠? 그래야 취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 받고 심부름 하려고 카드를 갖다가 훔친 카드를 갖다가 작물인 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럼 보관죄는 될란가 모르겠지만 취득죄는 아니다. 취득죄는 뭐냐? 작물을 사실상 내가 이전 받아서 내 것이 되어야 취득이 된다. 알겠죠? 건네받은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작물 인정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됐다. 얼른 돌려주세요. 내가 모르고 보관했는데 나중에 이제 작물인 사실 알았죠. 그때는 얼른 돌려주세요. 만약 알면서도 안 돌려줬다. 그럼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예요. 다만 나중에 작물 인정을 중간에 알았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어요. 돈 빌려주고 그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때는 작물 보관죄가 안 돼요. 왜? 내가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작물 보관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빌려주고 그 작물을 보관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작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돈 받을 때까지 그걸 보관할 그런 점유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작물 보관죄 안 된다. 답 무죄. 아우 잘 나옵니다. 자, 4번도 굉장히 잘 나와요. 이 둘이서 원래 회사를 경영을 했대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나 회사 이제 그만둘래. 이렇게. 그래서 나 빠질래 그런 거지. 그러니까 갑이 그래 그럼 너 빠져. 하면서 회사 돈을 을한테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내가 회사 돈 빼서 너를 좀 빼서라는 말을 안 했죠. 그럼 공범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대신 주식을 넘기고 가라. 그 주식 대금을 드릴 테니까 주식 대금을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갑이 이를테면 주식 대금초로 을에게 준 거죠. 그럼 을은 돈을 받을 때 이 생각을 했겠죠. 이거 혹시 회사 돈 삥땅 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할 수 없어 이런 미필적 고인이 있었다. 그러면 작물취득이에요. 왜? 갑이 회사 돈을 갖다가 빼서 을한테 줄 때는 이게 횡령이 되거든요. 그러면 횡령에서 생긴 돈은 뭐예요? 작물이에요. 그래서 작물취득죄를 인정한 그런 판례예요. 그래서 회사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자금으로 을에게 이제 고생했다 나간다 하니까 그 주식은 두고 가라 해갖고 돈을 준 거죠. 근데 이 돈이 회사 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은 대표이사는 횡령죄가 됐고요. 그리고 받았던 을도 너는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 이거 회사 돈 빼준 건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작물 취득죄를 인정한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도 을도 둘 다 처벌됐습니다. 왜? 횡령금이니까 당연히 작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해놓으세요. 둘이 회사 경영하다가 한 명 을이 빠지게 됐다. 그런데 갑이 그 회사 돈을 빼서 을에게 고생했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또 주식대금 미각적으로 줬다.
그 받은 애도 아마 이거 회사 돈 아니야? 그래도 별 수 없어 했다면 얘는 작물취득세가 되더라. 작물 해당합니다. 됐죠? 4번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겠네요. 자, 일반교통방해죄는 자, 그래서 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있거든요. 육로, 교랑, 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경우를 손괴, 기타 방법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것인데요. 이 육로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상 사람이 다니는 그런 육상의 도로 통로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는 누구 소유냐, 그 통행이 맞냐 적냐 가리지 마세요. 됐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골목집 한 집이고요. 한 집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골목 주인이에요. 골목 못 지나가겠다 그러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내 땅이라 하더라도 그 골목집 사람이 계속 통행해 왔다면 골목에 한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방해죄가 된다. 그래서 자기 땅이라도 자기 소유라도 함부로 원래 다니는 길을 막으면 그때는 죄가 됩니다. 예. 2번이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피고인이 대형 차량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이 금이 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 큰 길 옆에 간데, 그래서 자기 가옥에 금이 가니까 그 덤프차라든지 내목근차 못 가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트랙터나 철책 펜스를 설치했다. 그러면 이제 대형 차량이 못 가버리겠죠. 교통이 방해죄가 돼요. 이건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트랙터 철책은 일반 교통 방해죄가 돼요. 그리고 또 한때는 대형 차량이 갈라가잖아요. 그러면 차 앞에를 막아서 앉아 있어요. 이건 일시적이니까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십시다. 예. 그래서 트랙터 알죠? 여러분들 넘기고. 그래서 트랙터하고 철책 펜스 설치한 것은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그러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앉았다. 그럼 일시적이니까 무죄고. 자, 이거 3번 여러분들 그것은 한번 봐주세요. 중부고속도로 서로 운전자끼리 싸우다가 갑자기 그 추월차로에다 차를 대놓으니까 이렇게 뒷차량들이 계속 박치기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샌드위치 차량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제일 앞에 차를 세운 나쁜 놈, 네, 그 애는 바로 그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를 인정한 그런 판례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차량들도 이렇게 그 과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과관계도 있고 예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 그래서 차간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반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로 그 제일 앞에 차를 세웠던 사람이 결국은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의 독박을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거리 미확보 한 거잖아요. 뒷차량들도 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들. 그래서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일 앞에 세웠던 사람이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중부고속도로 사건인데요. 상당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 치사상죄 인정했던 그런 판례입니다. 임시도로는 그 육로가 아닙니다. 그 목장 주인이 임시도로를 했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막 다니니까 막았다 탑 무죄다. 임시도로는 육로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죄가 돼요. 그 잠탈은 죄가 된다. 등기 원인을 실제 다르게 해서 등기 신청했다 하더라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안 됩니다. 매매를 증여로, 증여를 매매로,
그리고 가장 매매를 갖다가 실제 한 것처럼 제가 다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때는 등기를 넘길 의사는 있다. 서로 넘길 의사가 있잖아요. 매매인데야 증여로, 공짜로 주면서야 매매로, 이렇게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가장으로 이렇게 판 것처럼 한 거 다 무죄입니다. 이유는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하다. 그 말은 등기를 넘길 의사는 있다. 그런데 이 잠탈은 제가 돼요. 원래 매매가 안 되거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래서 지자체장은 그 허가가 나와야만 매매가 돼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가 안 되니까 그걸 잠탈하려고 이렇게 그 증여로 했다. 이건 제 하나 같아요. 원래는 매매에서 증여, 등기 원인을 감췄다 그러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금 문제로. 이렇게. 그러나 잠탈하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애초에 피하기 위해서 잠탈하려고 했다. 이건 제 되는 걸로 봐요. 이것이. 됐죠? 예.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 등기 원인을 허위로 했던 거 처벌된다. 이렇게. 그 니은번 봐봐요. 정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 없는 자가 자기가 대표자로 기재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돼요. 얼마든지 이놈이 팔아먹을 수 있고 이 나쁜 놈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된다. 왜? 대표자가 나무 종중 땅 팔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대표자가. 그래서 너는 지태. 이런 것들은 애워주십시오. 그래서 종중 대표 권한 없는 놈이 대표자로 기재했다면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기지기 때문에 제된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제 안 된다니까요. 자기들끼리는 가장매매했지만 등기를 이전시킬 의사는 있다 해서 탑 무죄다. 잠탈만 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혼은 무죄고 혼인은 유죄다 이렇게 이거 내가 이야기했죠. 혼인은 판사가 해줘야 돼요. 가정법원 판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망에 의해서 이혼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기망에 의해서 협의이혼 받고 가서 신고하고 수리했다 하더라도 이혼은 판사가 한 거기 때문에 공정증서 부실기재가 안 돼요. 근데 혼인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당사자들끼리. 부부될 자들이. 그런데 가장 혼인하잖아요. 그럼 호적부 더러워졌다. 가정명부 더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공정정보 부실기재죄가 됐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을 저지르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 그러면 이 중국이나 가요. 그리고 우리 조선조 우리 동포 여성들이 있는데 만약에 혼인을 한다 그러면 입국이 돼요. 그래서 입국을 해야 하냐 취업할 목적으로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순진한 농촌 총각들한테 대가고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없는데 취업할 수 있도록 코리안들은 꿈꾸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약한 우리 농촌 총각들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장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처벌돼요. 순진한 그 농촌 총각도 돼요. 공정증서 원본등 부실기재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막 등기부에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전자기록 등 그 부실기재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망에서 이혼, 협의혼 한 것은 다 무죄인데 혼인은 그게 원래 무효입니다. 혼인할 의사가 없는 자끼리 한 것은 무효다 해가지고 애초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허위기재예요. 부실기재. 그래서 이혼은 무죄인데 가장 혼인은 유죄다. 이렇게 꼭 암기를 해 주십시다. 자, 뇌물죄. 세우저 사건은 여러분들 뇌물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민이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한테 세우저 저희들이
그 공무원 아는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선물로 이렇게 새우젓 보내줄 테니 택배로 보내줄 테니 명함 주세요. 그런 거지. 아 그래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공무원은 어민들한테 명함을 주고 어민들은 이렇게 공무원 그 이름으로 이렇게 새우젓을 보낸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 공무원이 새우젓 받은 거예요. 뇌물. 그래서 공무원은 뇌물수수죄고 어민들은 뇌물공여죄다. 그러면 직접 어민이 공무원한테 새우젓 간 것은 없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지정한 사람들한테 간 것도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민들이 그 공무원한테 직접 주지 않고 공무원이 지정한 명함 준 사람 앞으로 배달시킨 것도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공여죄 수수죄가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그 구청장이 건설회사로부터서 기부 체납 받아요. 5억 원 상당의 경로당 누각을 갖다가 그 기부 체납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누각 기부 체납 받은 거죠. 그러면 구청장이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죠. 예. 나는 이 구청장 존경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구청장이 경로사상이 참 뚜렷하네요. 그래서 업자가 그런 거예요. 구청장님, 이 구에 뭔가 나도 의미 있는 것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경로당 있잖아요. 우리가 2층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쉬고 이렇게 해도 막아주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누가 기부죄 다 무죄다. 다 풀죠 이것은 구청장. 이게 부정한 청탁이에요? 이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거냐고요? 반하지 않죠. 오히려 박수 받아야지 무슨 죄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경로당이 제3자냐 이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있거든요. 그 제3자 뇌물 공여죄는 뭐냐? 그러면 공무원이 일은 해줘요. 그 대신 뇌물은 직접 안 받은 거죠. 만약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뇌물 수수죄인 거죠. 그래서 제3자 전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직문을 해드릴게요. 그 대신 뇌물은 놔주지 마시고 제3자 이를테면 동창회한테 주시오. 이렇게. 내가 소속된 산악회한테 주시오. 이렇게 제3자한테 주게 하는 거. 요게 그 제3자는 그런데 공무원이 받은 것처럼 된다. 그때는 뇌물수수죄예요. 공무원이 직접 안 받고 자기 배우자나 자식이 받았다. 그거 배우자나 자식 받으면 내가 뇌물수수죄예요. 그리고 내가 돈 갚을 때가 있거든요. 그 채권자한테. 나한테 주지 말고 내가 돈 변제를 해야 되는 채권자한테 줘라. 그러면 채권자한테 준 것도 공무원이 받은 거예요. 이것도 뇌물수수죄다라는 거죠. 또 공무원하고 생활을 한 사람도 생활비로 줘라. 이것도 공무원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심부름꾼을 우리가 사자 그래요. 사자한테 주세요. 그 지가 받은 거예요. 그 뇌물수수죄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았지만 사실은 공무원이 지출을 면했다. 이거 공무원이 줄 돈 지금 면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받았다. 뇌물수수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다. 그리고 4번은 여러분들 보셔도 돼요. 그 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중국 선박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장관이 뭐 이런 힘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직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중국 선박 운항 허가를 중국 공무원이 해야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 없다 무죄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럴 때는 돈 받은다 해서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대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배 선박에 대한 운행 허가를 이 사람이 직무 하등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 무죄다. 이렇게. 자, 증거인멸죄입니다. 여러분, 증거인멸죄는요, 5가지예요. 증거 인멸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만 증거인멸죄 이렇게 이야기하지 증거인멸
증거를 인멸한 경우도 되고요. 인멸지 아내가 은닉도 되고요. 증거 이조도 되고 변조도 돼요. 그 이조 변조된 걸 사용한 거 5개예요. 그래서 증거 인멸 유형이 몇 개? 5개다. 쿨하게 인멸하는 거, 숨긴 거, 위조한 거, 변조한 거, 그 다음에 이조 변조한 거, 사용한 거, 이 5개가 그 인멸이다. 그 증거 인멸 안에 드는 증거 이조죄는 뭐냐? 그러면 증거 자체를 갖다가 조작하는 거예요. 증거 자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은 증거 자체 만든 거 아니에요. 증거 이조죄 안 된다. 답 무죄. 마찬가지예요. 범죄 현장을 목격한 양 허위 증언을 하도록, 이것도 증거 이조죄 아니라니까요. 증거 이조라는 것은 증거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창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다든지 아니면 범죄 현장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목격한 것처럼 해줘. 뭐 이제 그 이중죄 교사나 뭐 이런 쪽으로는 갈지 모르겠지만 증거 이조는 아니라고요. 증거 이조는 증거 자체를 갖다가 이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2개 시험 잘 나오니까 이조죄 아니다. 이조죄는 어차피 증거인멸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증거인멸죄 아니다. 3번 봐볼래요? 노동조합 지부장 갑이 업무상 횡령을 했는가 봐요. 돈을 삥땅.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고발을 했죠.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지부장이 다른 그 집행부 을하고 공동해가지고 회계서류를 폐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조합 회의록을 조작했다. 이것이 바로 증거 변조입니다. 조작했잖아요. 변조. 변조한 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죠. 행사예요. 그래서 증거 변조죄하고 그 다음에 변조 행 있잖아요. 그 변조 행사죄 그 사용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변조하고 그 변조된 거 사용으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둘 다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요? 을도 자기 증거잖아요. 둘이 횡령을 했잖아요. 둘이 횡령. 이거는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을은 자기 사건 증거인멸이다. 증거 변조 사용이다 해서 답. 원래 자기 증거를 인멸할 때는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가 교사범하고 또 교사범이 안 된다 하니까 간접정범이라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둘 다 안 된 거죠. 이유가 뭐였어요? 을은 자기 증거를 인멸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그럼 정범이 안 되니까 교사는 공범은 종속되잖아요. 그럼 교사범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검사가 그럼 간접정범은 되잖아요. 도구를 이용했잖아요. 을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야, 어떻게 간접정범이 돼? 간접정범은 정범이야. 그러면 자기 증거를 갖다가 자기가 없앤 것이 정범이니까 자기 증거를 갖다가 인멸하는데 무슨 증거인멸죄가 되겠니? 변조 사용이 되겠니?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사범도 안 되고 간접정범도 안 돼. 이 중요합니다. 그래? 예, 그렇게 정리.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원래 여러분들 간접점검이라는 것은 도구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범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공동을 했는데 간접점검이 되겠어요? 간접점검은 뭐예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방조하여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는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정범은 정을 모르는 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이다.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두 개가 논점입니다. 어쨌든 을은 자기 증거를 변조한 거 사용했다. 그러면 자기 증거 인멸은 죄가 안 된다. 그럼 교사한 사람은 당연히 정범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교사범 안 된다. 이게 종속성에 따라서 그러고요. 간접 정범이 안 돼요? 그러면 갑이 자기가 정범이잖아요. 자기 증거 인멸하는데 뭔 간접 정범이 되느냐라는 거죠. 그거 또 하나가 간접 정범이 안 된 이유가 을하고 공범간인데 무슨 간접 정범이냐고요. 도구를 이용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교사범도 안 되고 간접 정범도 안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 지부장 갑은 업무상 횡령은 될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업무상 횡령죄로는 처벌됐지만 증거인멸죄는 안 된다. 그래서 증거 변조하고 사용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자, 4번입니다. 자, 피고인이 자신이 자기 증거를 인멸을 했대요. 그런데 동시에 공범자의 증거인멸까지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기 때문에 증거인멸죄가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증거를 인멸했는데 동시에 공범자 증거까지 인멸했다 하더라도 아니 내 거 인멸한 이상 무죄. 그래서 증거인멸죄로 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예. 자, 수사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 강의한다는 게 정말 힘드네요.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게 그래서 대면 수업이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강의실에다 놔두고 하면은 시간 간지도 몰라요. 뭐 2시간, 3시간도 하는데 혼자 제가 쇼를 하려다 보니까 3배, 4배가 어렵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강의를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3배, 4배 힘들어요. 왜? 여러분 보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혼자 하려다 보니까 지루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이렇게 힘도 빠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른 또 여러분들 얼굴 뵈면서 강의할게요. 예. 그래서 좀 쌤이 예. 좀 혼자 쉬어하다가 지쳤구나 3시간 하면서 원래 3강 하는 것은 한 10시간보다도 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자는 참 쉬어하기 어려워요. 자, 수사 절차 그렇습니다. 이것은 패스할게요. 너무 쉽고 자주 한 거잖아요. 다만 그러나 이 부분 한번 봐보실래요? 원래 형사소송법에 여러분들은 요즘에 배우지 않을 겁니다. 수사 증거니까. 그러면 원래 우리가 제척, 기피, 회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척. 당연히 물러나 제척. 기피, 당사자가 신청해요. 당신 법관 가세요. 이렇게 당신도 못 받겠어요. 이게 회피예요. 기피, 그것이 기피예요. 이제 내가 말도 잘 못 나오네. 기피. 회피는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척, 기피, 회피는 누구한테 인정된 제도냐? 법관한테 인정된 제도예요. 형사소송법에. 법관. 알겠죠? 그래서 법관한테 인정된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검사나 사법경찰관한테는 그런 제도가 형사소송법에는 없습니다. 됐죠? 그런데 우리 이 수사 준칙에 회피 제도는 두고 있어요. 회피. 알겠다. 그러면 회피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다만 나가더라도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소속된 그 장이에요. 소속장이에요. 소속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내가 수사를 보는데 내 동생이 사기죄로 이렇게 피의자로 온 거예요. 그럼 형이 동생이 수사할 수 있겠어, 언제니? 또
친구야. 친구. 친구 사기죄 수사할 수 있겠어? 그때는 그 경찰서장님한테 내 친구입니다. 피의자가. 그리고 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수사 공정성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저 나갈래요. 하고 회피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을 하면 그게 좋겠네요.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나간다. 그러면 허가는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 소속된 그런 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 틀렸어요? 그러면 상급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 우리 보면은 그 조심할 것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이 이의제기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럼 상급. 그리고 이의신청, 고소인 등 이의신청은 어디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 소속장, 여기도 소속장한테 한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상급인지 소속 관서장인지 이게 의외로 함정을 많이 파요. 예. 해피는 바로 그 소속된 그런 관서장한테 해피 허가가 돼야 된다. 상급,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0번이에요. 예.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혼자 하다 보니까 에너지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예. 자, 고소 여러분들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요. 1번. 자, 236조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고소권이 수여됐다. 이거 증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임장, 수사기관에 임장 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고소장에 그래서 고소인 누구고 대리인 누구 그 표시 있을 필요가 없다. 임장 필요 없다. 대리 표시 필요 없다. 이렇게. 예. 자, 2번도 거기에 그 법 조문에 나와요. 그래서 친고죄 고소기간은 몇 개월이냐 그러면 6개월이에요. 범인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그러면 우리 판례가 범죄 사실과 범인 아는 것 두 가지를 의미해요. 판례는 법 조문은 범인을 알게 된 날. 판례는 두 개. 여기서 범죄 사실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안 돼요. 확정적 인식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게요. 고의나 목적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다 맞는 말이에요. 원래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이 말이 다 맞는데 여기 하나만 딱 여기는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확정적 인식. 이거 한 군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3번이에요. 고소권자를 증인이나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고소는 구술로도 고소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저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저서가 독립된 저서일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판례 알죠? 그래서 독립된 고소 조서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인 진술 저서라도 그 참고인이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것도 그 고소 조서와 다를 바는 없고 그 고소는 적법하다. 이런 여러분들 그 판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고소 능력은 의사 능력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자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고소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죠. 민법상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소 능력이 또 없다. 땡. 그래요.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고소 능력은 전혀 다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민법상은 말이죠. 성인이 달할 때 행위 능력을 가져요. 그 19세에 달한 거, 달한 때요. 그래서 우리 그 형사소송법은 초등학교 6학년생 있죠. 여자 6학년생도 고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민법상 행위 능력 없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도 고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소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죠. 예. 자, 재정 신청을 여러분도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공소시효하고 그 재정 신청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재정 신청은 나올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정 신청은 수사 검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 종결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신청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일단 제가 사실은 3강에서 여러분들 끝내려고 했거든요. 3강. 그래서 이게 계속 딜레이 되면 여러분 힘들까 싶어가지고 3강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지쳤어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쇼를 하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마지막 4강에서 여러분들 끝낼게요.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 후에 우리 4강에서 봅시다. 예. 죄송해요.